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고아라입니다. 민균의 4남매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찬바람이 송곳같이 파고들던 낡은 흙집. 민균의 4남매는 전기장판 하나로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웃들의 나눔이 아이들에게 포근한 겨울을 선물했네요. 추위를 거뜬히 막아주는 따뜻한 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 멀리 퍼져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저 고아라와 함께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우리은행 백장대수 하세요? 우리은행 첫거래 고객님들 100만원 상품권 받고 우렁차게 웃으시라고 백장대소 이벤트. 통장과 체크카드만 만들어도 커피가 2개의 금융상품을 더 가입하면 최대 100만원 상품권의 기회를.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벤트 대상 및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참조.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쉐보레 크리스마스 특보입니다. 12월 한 달 내내 쉐보레 전시장에선 선물이 펑펑 쏟아질 예정입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를 100분께, 삼성기어 S2 스마트워치를 1000분께, 방문만 하면 선물을 준다니 지금 쉐보레 전시장으로 꼭 오셔야겠네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부인, 목욕물 데워놨어? 네. 가서는 줄 조심하고. 네. 문제 있으면 A에서 신청하고. 네. 아니 손끝도 까딱 안 하고 어째 네네네만 하시오? 귀뚜라미가 다 알아서 해요. 3월 인터넷으로 인한 상상도 못했던 기술. 대한민국 IoT 보일러 귀뚜라미. 심지어 실내 온도 조절기만 바꾸면 돼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단군 이래 최대 사기범이라고 하죠. 조이팔. 지난 10월 중국에서 체포된 조이팔의 최측근 강태용이 드디어 오늘 송환됩니다. 강 씨의 송환으로 수사의 속도가 좀 붙으리라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 오랫동안 조이팔 사건을 취재 보도해온 시사인의 정의상 기자 연결해서 향후 수사 방향 그리고 조이팔 과연 살아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나와 계시죠? 정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조이팔 언제부터 추적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 조이팔 사건이 터진 게 2008년 11월경 아닙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약 7년 동안 약 30여 차례 걸쳐서 저희 시사인의 관련 커버스토리나 특집 일반 사기사로 보도를 해왔습니다. 예, 7년 동안요. 그죠? 예, 예. 최근에도 그러면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취재하신 거예요? 예, 최근에 지난 11월에 2번에 걸쳐 중국에 들어가서요. 예. 조이팔이 중국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믿을 만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조이팔이 살아있다? 예.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예, 그래서 출처가 전직경찰청장이었는데요. 그분의 제보를 받고 들어가서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전직경찰청장이라는 게 중국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한국의 전직경찰청장에게 중국에서 친구가 믿을 만한 조이팔 생존 제보를 중국 현지인 여성 2명이 조이팔과 면접을 봤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온 거였습니다.
현지, 그래서 그 첩보를 받으시고 중국에 가셔서 알아봤더니 조이팔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예. 제가 2차례에 걸쳐 들어가서 예. 조이팔 목격했다는, 그리고 면접을 봤다는 2 여성, 그리고 그 면접을 본 장소의 주인, 그리고 조이팔로 추정된 인물이 2 여성에게 건네줬던 전화번호라든지 잡힐 가명 이름, 그다음에 살고 있다는 은신처 위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제가 잠입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예. 현지 또 그 은신처로 추정되는 마을의 주민들로부터 조이팔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람이 공안 복장 차림으로 장날마다 돌아다니고 우리 마을에 산다라는 다수의 목격자 증언도 확보했고요. 예. 공안 복장을 하고 있다. 예, 자, 그럼 예. 하나씩 좀 알아보죠. 잡힐 가명 이름을 적은 쪽지 같은 것을 갖고 있다, 보셨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그걸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필적 감정을 받아보셨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한국 정부에 넘겼고요. 예. 선거 소형사관을 통해서 법무부와 대검에 넘겼고, 예. 그다음에 중국 공안에도 들어갔고, 원본은 제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원본 갖고 계세요? 예, 예. 근데 이제 메모는 한자 이름으로 가명으로 보이는데, 예. 조암에 계시는 한자 이름과 이름자와 현재 사용하는 전화번호였습니다. 예. 2 여성에게 그걸 건네고 그 2 여성은 자기 전화번호를 조이팔 추정 인물에게 이제 넘겼죠. 그래서 부적 감정을 의뢰를 했는데 예. 숫자만 가지고 이제 부적 감정을 하다 보니까 맞는 부분도 있고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해서 그만 가지고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리긴 어렵다. 부적 감정만 가지고는 이제 이런 결론이었기 때문에 부적 감정보다는 통신기록 추적을 통해서 중국 현지에서 위치 추적과 그다음에 통화 기록 추적을 하면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 중국 공안에 넘겼고요. 현재 중국 공안이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자 같은 경우에는 필적 감정이 안 되나요? 대조군이 없죠. 대조군이 없다. 예, 조이팔이 한자 쓴 거 뭐 이런 거를 발견하지 못했던 모양이죠, 우리나라에서. 예. 야, 그렇구나.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예. 그 사람이 건네준 그 사람이 과연 조이팔이 맞는가 했을 때 예. 2 여성이 그냥 지나가다가 비슷한 닮은 사람을 봤다라는 게 아니라 약 1시간에 걸쳐서 면접을 했습니다. 면접을 했던 사유는 그때 만난 날이 지난 추석 전인 9월 20일이었는데 예. 청도시 외곽에 약 자동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한 현의 농촌 마을에서 큰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농장 담벼락 안에서 가공 공장과 주택 부대 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사 역할을 하고 또 본인과 살아줄 여자를 이제 구하는 그런 면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잡힐 메모뿐만이 아니고 생김새, 태도, 또 목격자들 그리고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국내 조이팔 측근들과 피해자 단체에도 또 확인을 했습니다. 검증을 했는데 조이팔과 딱 들어맞는 인물이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받다는 조선족 여성들한테도 사진 보여주니까 맞다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예.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라는 걸 찍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2 여성과 조이팔 추정 인물이 면접을 하는 장소에 장소 카페였거든요. 한족 카페인데 한족 카페 관계자에게 나중에 가서 사진을 가지고 확인했을 때 그 2 여자와 조이팔 추정 인물이 사진 속의 조이팔 인물이 맞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와서 9월 달에 장시간 얘기를 하고 갔다. 이 내용까지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조이팔 추정 인물이 지금 중국에서 농장까지 하고 있다 이 얘기네요. 그죠? 예, 그렇죠. 예. 참, 근데 강태용이가 지금 들어오죠, 오늘. 그죠? 예. 강태용이가 들어오면 강태용이가 조이팔 오른팔이죠? 그렇게 집사 역할을 한 최측근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러면은 강태용이가 들어왔을 때에는 이 강태용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조이팔의 생존 여부를 캐내는 게 수사의 가장 핵심이겠죠?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강태용뿐만이 아니고 조이팔 지금 구속된 조이팔 아들, 그다음 내연녀, 그다음에 최측근들 중에서 아직 처벌받지 않고 연결이 돼 있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구지검에서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이팔 생존 부분은 투 트랙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조이팔의 생존 여부에 대해서 이제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그 압박 수사를 해내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하나는 중국 현지에서 어쨌든 중국에 살아있다면 중국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신빙성 있고 구체적인 조이팔 생존 제보와 목격자 그다음에 자료들이 물증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중국 공안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건 한중 공조 수사, 사법 수사 공조를 통해서 우리 법무부든 대검이든 효율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그 인물을 신병을 확보를 해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이 강태용이라는 사람이 집사 역할을 한 사람이라면 예? 지금 피해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피해 금액도 어마어마한데 그렇다면은 어떤 숨겨진 재산, 조이팔의 숨겨진 재산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숨겨진 재산을 이제 찾기 위해서 그동안 지난 10월 10일 강태용이 체포된 이후에 국민적 관심사로 포괄니까 검찰과 경찰에서 각각 수사팀을 꾸려서 이제 수사를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그 강태용의 뭐 친구, 지인, 또 부인, 그다음에 조이팔의 아들, 내연녀 이들에게 들어갔던 은닉자금, 범죄 수익자금에 대해서 뭐 10억대, 20억 등을 밝혀내서 구속시키고 그랬는데 그건 사실 4조 원대 사기 사건 치고는 20억 원대 그 은닉자금이란 것은 김산의 일가가 아니니까 예. 본격적인 부분은 조이팔을 잡아와야지만이 조이팔 강태용을 일단 송환되어 오면 자금책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려졌던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강도 높게 이루어지면 더 많은 그 범죄 수익금을 어디에 숨겨두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올 수 있겠죠. 예. 그 조이팔을 살아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조이팔이 그렇다면 아직도 숨겨둔 재산이 사방에 여기저기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현재 그 조이팔 추정 인물이 산동성 외곽에서 큰 농장을 하고 있고 그 농장뿐만 아니라 산동성 성도인 제남이라고 그러죠. 그 근처에도 농장을 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조이팔 추정 인물이 본인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정보를 입수해서 한중 당국에 넘겼는데요. 다양한 형태로 중국에서도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는 중국 공안도 좀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거라고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예. 제가 지난 11월 3일 날 처음 들어가서 예. 그 목격자, 제보자 또 그다음에 조이팔 추정 인물이 있었던 자필 메모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한 신병을 전부 설득을 해서 우리 한국 총영사관에 이렇게 면접을 시켰고 한국 정부가 그 부분을 조사를 하면서 신빙성이 매우 높다 판단해서 중국 공안에 체포 요청을 한 거예요. 중국 공안에서는 사실상 근 한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군요. 예, 움직이지 않고 짜증내고 여기서 물어보면 한국 정부가 물어보면 짜증내고 이제 이런 행태를 되풀이하다가 12월 25일 날 제가 다시 들어가서 추가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넘긴 이후에 결국 이제 우리 법무부와 대검 국제협력단에서 북경에 파견돼 있는 국제협력관 부장검사가 파견돼 있거든요. 예. 그분 채널이 저기 중국의 국제협작단이라는 곳입니다. 중국 공안에. 쪽을 통해서 산동성 공안 또 청도공안 내려보내서 결국은 이제 그 제보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중국 공안이 정식으로 자국민인 2명의 중국 여성을 조사를 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두 여성은 적극적으로 기꺼이 협조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금 당국의 수사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최소한도 수사 의지가 좀 있다고 보시죠? 예, 수사 의지 문제인데요. 예. 일단은 당연히 이제 강태용이 일단 오늘 송환되도록 모든 범죄 사실을 뭐 강태용이 순순히 실토하지는 않을 당연히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 점을 의식해서 뭐 대구지검이 지난 그 2달 동안 의욕적으로 압박 수사를 벌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조이팔 아들이라는 내연녀, 강태용 지인, 또 친구, 또 부인 등에 대해서 범죄 수익금 은닉 혐의를 지금 확인해가지고 구속도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거는 이제 범죄 수익금 은닉과 정관계 로비 수사에 대한 부분일 것이고요. 근데 조이팔 생존과 관련된 수사는 아무래도 대구지검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요. 중국에서 해야 되는데 한국 정부의 그 중국과의 사법 공조 채널에서 그 윗선에서 서울중앙 여기 대검찰청이라든지 법무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중 관계의 그런 그 사법 수사 공조 체제 관계
그 현주소를 보여주는 듯해 씁쓸합니다만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희대의 사기꾼이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야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추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사인의 정의상 기자였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임종용 금융위원장 그리고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거래소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것과 관련해서요. 국회 요구에 대해서 상장시 최소 3,700억 원 이상을 사회에 환원할 것임을 법안 부대의견으로 확약했다. 예. 저 이거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예, 쉽게 말씀드려서요. 국회 정무위 법안 심사 소위가 지난달 27일 날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회 정무위 야당 의원들이 이제 한국 거래소가 그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렸지 않습니까? 이 기업 가치를 얻은 것을 이게 사회 환원해라 요구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게 3,700억입니다. 왜 3,700억이냐면은 8년 전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 거래소의 기업 공개 과정에서 나온 액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시 상장 차익 일부인 3,700억 원을, 그러니까 한국거래소가 2,000억, 그리고 주주인 증권사들이 1,700억 해서 자본시장 발전재단을 설립하겠다, 뭐 사회 환원하겠다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거든요.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대의견을 넣었다는 건데 8년 전에 3,700억이면 좀 지나서 좀 더 올릴 수도 있는데 그때에 있었던 걸 그대로 한다라는 겁니다. 왜 3,700억이냐면은 그때 상장 차익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를 벤치마킹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로 미출연할 경우에는 기업 공개가 불가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거지로 계산했다라는 거죠. 이거 거래소 노조의 이동규 위원장 이야기인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거래소 지분은 증권사 선물사가 95.38% 나눠 갖고 있고요. 나머지 4.62%는 거래소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데 노조위원장 말이 다 맞지 않더라도 8년 전에 3,700억 지금 시장 상황이나 주주 구성 거래소 재무 상태 다 바뀌었는데 주주동의 다시 구해서 금액 다시 산정해서 거래소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왜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존에 있었던 식으로 거래소 역시 회사다 보니까 이것이 훨씬 더 원활하게 현재의 주주 상황이라든지 시장 상황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가 필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재현 CJ그룹 회장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CJ그룹이 그래서 지금 패닉 상태라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보통 제 이야기하는 재벌 3호법 해가지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다들 그렇게 예상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그러니까 다른 재벌들이 그렇게 판결을 많이 받았죠, 그죠? 앞에 있었던 김승현 회장이라든지 강정수 STX 회장인데 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게 나왔죠. 예. 당연히 그렇게 예상을 했었죠. 일종의 정찰 가격이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재판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 특경가법이요. 업무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로 판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법상 배임에 해당하다 죄 지었다라고 했는데 엄격하게 이게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3호법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건강 문제는 기본적인 양형 요소이기보다는 형의 집행과 관련된 문제다. 그렇죠. 이렇게 엄벌의지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장 부재에 따른 CJ그룹이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오너 중심 체제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까? 해외 투자 사업이나 굵직한 M&A 같은 사업은 물 건너간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CJ그룹 자체가 굉장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죠.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덜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여러분의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 지원과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 등 신용회복에서 고용, 복지 연계 등을 통한 자활 지원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 서비스로 언제나 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서민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희망의 디딤돌 국민행복기금 캠코와 금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딨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우리은행 백장대수 하세요? 우리은행 첫거래 고객님들 100만원 상품권 받고 우렁차게 웃으시라고 백장대소 이벤트. 통장과 체크카드만 만들어도 커피가. 2개의 금융상품을 더 가입하면 최대 100만원 상품권의 기회를.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벤트 대상 및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참조. 저예요. 대성 보일러 모델 김성령. 가스비 대성 S라인 보일러라면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손가락만 까딱하면 가스비 걱정 안녕. 대성 S라인 콘덴싱 기술과 IoT 기술이 만나 가스비 초간단 절약. 대성 S라인 IoT 보일러. 우리 아빠는 엄청 빨리 달린다. 우리 엄마는 전화하면서 운전할 줄 안다.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니? 아이들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운전 해주세요. 끝까지 마무리하는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12월 31일 단 하루. 코익스압 영동대로 특설 무대에서 초대형 콘서트와 새맞이 레이저 불꽃쇼. 더 브릴리언트 카운트다운 2016. 초특급 라인업 12월 27일 대공개. 현대자동차.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쉐보레 크리스마스 특보입니다. 12월 한 달 내내 쉐보레 전시장에선 선물이 펑펑 쏟아질 예정입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를 100분께, 삼성기어 S2 스마트워치를 1000분께, 방문만 하면 선물을 준다니 지금 쉐보레 전시장으로 꼭 오셔야겠네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8시 32분 15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정체가 길어졌습니다. 정릉터널에서 연희 램프 구간으로 정체인데요.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반대 성수대교 쪽으로는 홍은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구간, 다시 사근램프에서 성동교 구간으로 밀리고요. 북부간선도로 이용해서 구리시계 쪽으로 원룸 분기점 부근부터 정체 시작됩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수락 고가차도에서 마들지하차도, 다시 원룸교에서 장안교, 또 군자교에서 성동교 구간으로 밀리고 있고요. 분당 수서로 이용해서 청담대교 쪽으로 가는 길 복정교차로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입니다. 나란히 가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천안 나들목 부근, 또 기흥에서 신갈 분기점,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FIFA 클럽 월드컵 4강전이 오늘 열리는데 아시아에서 두 팀이나 4강전에 올라갔다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클럽 월드컵은 세계 최고의 클럽팀, 그러니까 이 세계 최고의 프로축구팀을 가리는 대회거든요. 예. 오늘부터 이 4강전이 열리는데 일본의 이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아르헨티나의 리베르 플라테라라는 팀하고 4강전 치르고요. 예. 내일은 이 중국의 광저우 헝다가
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 맞붙습니다. 이 아시아 팀이 클럽 월드컵에서 이 최고의 성적은 2009년에 이 K리그 포항 스틸러스가 3위에 오른 것이 최고인데 예. 이번에는 이 4강에 무려 두 팀이나 올라가서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FIFA 클럽 월드컵. 홍대 앞에 있는 클럽은 아니고요. 예. 근데 이 각 대륙별로 클럽 대회 우승팀이 참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대륙별로 최고의 클럽 팀에다가 이 개최국을 포함해서 7개 팀이 대회에 참가하거든요. 예. 대륙별로 따지면은 남미하고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그리고 아프리카 대표팀이 참가하고요. 이번에는 개최국이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 J리그 우승팀인 이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참가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팀이 못 나가서 좀 아쉽네요, 그죠? 예. 이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우리가 패했기 때문에 이 중국의 광저우 헝다가 우승을 해서 이번 대회에 참가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뭐 클럽 월드컵 팀에 우리 선수들은 우리나라 팀은 참가를 하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 선수들이 워낙 많이 그 유럽뿐만이 아니라 이 중동이나 중국, 일본에서 많이 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이 클럽 월드컵에서도 K리그 팀은 없지만 우리 선수들이 뛰고 있는 모습은 좀 볼 수는 있습니다. 이 광저우 헝다의 이 대표팀의 수비수인 김영권 선수가 뛰고 있고요. 예. 오세아니아 대표로 참가한 이 오클랜드 시티에서 이 김대욱 선수가 뛰고 있는데 이 김대욱 선수는 지난해 오클랜드 소속으로 클럽 월드컵에도 참가했기 때문에 이 클럽 월드컵에만 벌써 이 두 번째 출전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광저우 헝다 말이에요? 예. 여기가 잘하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아시아의 바르셀로나라고 불릴 정도로 멤버가 화려하거든요. 예. 이 바르셀로나는 이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이 세계적인 팀이고요. 이 광저우 헝다는 이 중국의 그 축구 굴기, 그러니까 축구로 떨쳐 일어나겠다는 중앙 정부의 축구 지원 방안. 그래서 이 축구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팀입니다. 예. 이 브라질 출신의 이 스콜라리 감독이 팀을 맡고 있고요. 또 이 브라질 대표팀 출신의 히카르도 골라르라는 선수하고 호비뉴나 파울리뉴 같이 이 5명의 세계적인 브라질 5인방이 이제 버티고 있는 팀이거든요. 이들 선수의 몸값만 따져도 이 한 명의 몸값이 K리그 팀의 연간 운영비 정도는 되는 선수들입니다. 축구 소식 하나만 더 알아보죠. 예. FIFA에서 개혁적인 조치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2026 월드컵 개최 선정부터는 개최국가의 인권 상황을 자격 조건으로 검토한다. 물론 아주 좋은 얘기예요. 근데 본인들 내부 문제부터 좀 정리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본인들 내부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과연 제대로 될까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좀 희망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우선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인권 존중이 핵심 과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2026년 월드컵 개최지 때부터는 이 개최 국가의 인권 문제를 자격 조건으로 심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예. 그리고 FIFA가 내년 2월에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정몽준 회장 자격정지 7년 때리면서 그보다 사안이 더 중한 블레트 회장하고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 회장에게는 자격정지 90일 내렸었잖아요. 예. 근데 그 90일이 임시 자격정지였었고요. 예. 최근에 이 플라티니하고 블레트한테 최소한 자격정지 6년이란 중징계를 결정할 것이다라는 보도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은 최근의 흐름들은 보면은 FIFA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개혁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두고 봐야죠. 예. 여기도 진짜.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인 뉴스. 예, 서울역 고가도로가 지은 지 45년 만에 폐쇄가 됐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의 고속 성장을 상징했던 서울역 고가도로. 그 길에는 전쟁 이후 폐허가 됐던 서울이 지금의 화려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서울역 고가도로의 폐쇄를 계기로 2015년에 서울이라는 세계적 도시가 어떻게 탄생됐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눈으로 뉴스를 들여다보는 시간 히스토리 뉴스. 바로 그런 문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역 고가도로가 폐쇄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 고가도로, 사실 이거 없어지면 이게요,
이 급하게 막 돌아다닐 때는요. 이 충무로 쪽에서 저 여의도나 이쪽 갈 때 되게 불편해요. 사실 이거 없으면. 네. 이게 언제 생긴 거죠? 1966년, 7년 요 과정에서 이제 구로 수출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요.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서울 중심부 상권이었던 뭐 평화시장이라든가 남대문 시장이라든가 이런 상권 지역으로부터 수출산업단지까지의 좀 그 운송, 유통망을 좀 정비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해서 이제 70년에 완공이 된 그런 이제 고가도로죠. 좀 부원해서 말씀드리자면 서울의 주요 이제 철도망이 서울역에서부터 이제 한강을 건너 남행하는 것이 이제 기본 철도망이고요. 이게 서울 외곽지대를 완전히 갈라놓았죠. 예. 갈라놓게 되면서 이제 기존의 도로를 단절시켜버린 것이고 이거 자체가 그 단절된 철도망 때문에 이제 영등포가 산업단지로 떠오르면서 서울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고가도로들이 70년대 이제 속속 생깁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3일 고가도 그건가요? 다 동서방. 그러니까 그 서울의 고가도로가요. 전부 동서방향을 향하고 있었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거였죠. 예. 3일 고가도로 없어져서 또 저는 한동안 불편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요새는 이쪽으로 잘 안 나갑니다만. 근데 어쨌든 고가도로가 들어왔으면은 그 일대의 상권이나 생활권도 나름대로 우리 3일 고가 밑에도 그랬고요. 그죠? 예. 지금 여기 서울역 고가도 밑에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좀 항상 이제 그늘해지고 시끄럽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는 일종의 좀 이제 건물이라든가 또는 좀 활기 있거나 좀 밝은 그런 생활을 좀 용인하지 않는 구조물이 되죠. 특히나 이제 60, 70년대 우리 도시개발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배려하지 않았던 관점이라고 한다면 66년부터 70년경까지 이제 서울시정을 주도했던 분이 이제 김현옥 시장이었었는데요. 불도저 시장이라는 최초의 별명으로 했었죠. 그분 시장 오래 했죠. 그분이 이제 공병장교 출신이었고 뭐 이제 그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 시대에 이제 지하도, 보도, 육교, 고가도로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건설됐는데 그 결과가 뭘로 좀 나타났냐면은 이 지구상에서 장애인에게 가장 좀 불편한 도시. 일을 만들어 놨어요. 밖으로 나가서 움직일 수 없게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이제 그 일반적인 성장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누가 어떤 관점에서 그 개발 과정을 주도했느냐에 따라서 도시가 누구를 배려하고 누구를 배려하지 않는지 이제 이런 그 결과를 낳기도 하는 거죠. 김현옥 서울시장. 야, 진짜 오래간만에 듣는 이름인데. 근데 지금 뭐 이거 고가도로 폐쇄하면서 박원순 시장은 공원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그러니까 뭐 역사로서 보존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좀 논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70년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좀 일종의 뭐랄까요. 시대 변환의 시기. 그러니까 이제 대단히 좀 급속한 압축성장 발전의 시기로 좀 기억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전과 관련된 구조물들, 그러니까 이게 문서기록뿐만 아니라 문서나 영상기록뿐만 아니라 실물 기록으로서의 구조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좀 부수고 새로 짓는 데만 열중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뭐 역사학자로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구조물 중에서 지금 뭐 보면 이제 최근 들어서 다 노후화해서 본래 뭐 저 청계천 복원도 청계천 복원이라고 하는 것이 메인 테마가 아니었고 청계고가도로 노후화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헐고 다시 지을 거냐, 아니면 허는 김에 복원할 거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논의가 시작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벌써 40년, 50년씩 지나가면서 모든 고가도로가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요. 다는 그럴 필요가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지만 대표적인 거 한 개 정도는 한 시대를 상징했던 표상으로서 좀 보존해 두는 것도 후손에게 좀 우리가 좀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러고 보니까 고가도로 많이 없어졌어요. 아연 고가도 없어졌잖아요. 아연 고가부터 없어졌고요. 저 개화동 로타리 고가도 없어졌고요. 맞아요. 옛날에 거기도 고가 있었죠. 맞아요. 지금 다들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없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돼버렸어요. 제가 오래 사는 건지 아니면 이게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근데
그 궁금한 게 아파트는 말이에요. 예. 한 50년대도 멀쩡하거든요. 멀쩡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고가도로는 안 그런 모양이에요. 이게 뭐 기본적으로 톤 단위 수백 킬로그램에서 이제 톤 단위 기습으로 왔다 갔다 차량들이 하니까. 하루에 수만 대에서 수십만 대씩 오르락내리락 하는 구조물이 특히 70년대 기술 수준으로 지은 건데요. 60년대 말 70년대 기술 수준으로 40년 50년 버텼으면 뭐 저는 잘 버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D 맞아가지고 이제 없어진다는 건데 아파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나라에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있나요? 예? 있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파트라고 생각을 안 하죠. 뭐요? 그 아파트의 법적 용어는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예, 일제강점기에는 그걸 장옥이라고 불렀어요. 장옥? 예, 한 집을 길게 지어서 거기에 여러 가구를 입주시키는 거라서요. 예. 장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파트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1930년대 초반부터 이제 그런 이제 장옥 형태 대략 뭐 2층으로 지어서 한 6개 요즘으로 치면 뭐 빌라쯤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형태의 건물들을 아파트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뭐 4, 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는 아니지만 예. 그런 형식의 아파트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아파트 중에는 한 두어 채 정도가 지금 서울에 남아 있습니다. 을지로의 황금 아파트. 어디요? 을지로에 황금 아파트? 예, 을지로가 원래 황금정이었거든요. 아, 뭐 국수 아파트라는 이름의 아파트도 있고. 황금정? 을지로 이름이 황금정이었어요? 일제강점기에는 황금정, 일본 말로는 고간해조라고 황금정 그러면 무슨 음식점 같네요? 네? 정이라고 하는 건 일본 사람들이 길이나 마을에 붙이는 이름이고요. 아, 마치라고 해서요. 원래는 그게 구리개였었는데 흑빛이 그 구릿빛이 난다고 그래서. 근데 뭐 구리나 황금이나 그 색이 그 색 아니냐 그래서 황금정이라고 근데 바꿨어요. 박사님 그 을지로 가면 지금 황금 아파트라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어디라고 있었죠? 국수 아파트라고 있었고요. 국수 그것도 아파트. 뭐 을지로 부근에 있고요. 그다음에 충정 아파트도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에 속합니다. 아니 거기 지금 다 사시는 거죠 사람들이? 굉장히 좀 낡은 이제 좀 서민 주택이 되어 있죠. 슬럼처럼 되어 있고요. 또 뭐 그쪽은 이제 거주지라기보다는 황금 아파트나 국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주지라기보다는 이제 그 인근이 상권이기 때문에 작은 창고처럼 이렇게 쓰이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오래. 그게 그러면 한 100년까지 난다도 한 7, 80년 70년 이상 된 거죠. 그죠? 예. 그래도 멀쩡하게 버티네요. 멀쩡하진 않습니다. 멀쩡하진 않나요? 저도 언제 한번 가봐야겠네요. 근데 아파트가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렇게 등장한 거는 그게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처음인가요? 마포 아파트가 처음인가요? 저입니다. 단지형 아파트는 마포 아파트가 처음이고요. 예. 그 단지형 아파트에 앞서서 이제 66년, 67년 무렵부터 이제 청계천변이나 산자락 밑에 판자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판자촌들을 이제 강제 철거하면서 이제 일부 판자촌 주민들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산자락에다가 아파트들을 지었습니다. 그게 회원 아파트, 와우 아파트, 옥인 아파트, 낙산 아파트처럼 전부 서울 주변 산자락에다 아파트를 지었죠. 그와 관련해서는 김현옥 시장의 이제 그 성향과 관련해서 굉장히 웃지 못할 이야기도 전해오거든요. 와우 아파트는 무너진 거 아니에요? 결국 무너졌죠. 그런데 이미 그걸 예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60년대 우리 기술 수준에서 아파트 지을 만한 이제 기술 수준도 안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산자락에다 지으니까 서울시 공무원이 이제 김현옥 시장한테 조언인지 충언인지를 했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아파트 제대로 짓지도 못하는데 이 산비탈에다가 지었다가 무너지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미리 예측을 한 거죠. 그분 이연가네. 근데 이제 김현옥 시장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다 지어야 각하께서 보실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이제 이 관선행정단, 관선시장 당시에는 이제 시민을 보는 게 아니라 인명권자를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도 또 어쩔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런데 그게 마포 아파트는 제가 옛날에 저희 어머니 친구가 마포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릴 때 거기를 한번 가봤던 기억이 나요. 그게 문화적 충격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 문화적 충격이라는 게 그게 요새 사람들은 잘 그 문화적 충격을 이해를 잘 못할 텐데 완전히 그 별천지였었어요. 옛날에. 그게 이제 서민 아파트를 지나서 단지형 아파트라고 해서 좀 이제 뭐랄까요 좀 맨션 아파트라고 부르는 그렇죠. 아파트들이. 맨션이 옛날에 고급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세운상가도 본래는 이제 맨션 아파트로 그렇죠. 지어졌던 거고요. 지금 개념으로 주상복합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죠. 세운상가는. 1층, 2층은 이제 사무 공간이 있고 쇼핑 공간이 있고 이제 3, 4층 이후부터 주거 공간으로 배정했던 것이고 그 뒤에 뭐 청계천변 따라 지어졌던 3일 아파트 타운이라든가 주상복합이나 뭐 이제 맨션 아파트라고 부르는 주상복합
도심부에는 그렇게 지었고요. 예. 한강변 개발하면서 이제 그 강남북으로 이제 강을 끼고 있는 단지형 맨션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졌죠. 그게 예를 들면은 압구정동하고 잠실 그때부터 이제 그 강남 개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좀 이릅니다. 강남 개발의 시작은 66년도부터 이제 여의도 연중제 여의도 개발공사가 시작이 됐고요. 거기도 강남인가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강남 쪽이었으니까. 원래 밤섬이 좀 더 강북 쪽에 붙어 있었고 여의도가 남쪽으로 붙어 있었는데 여의도에 비행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밤섬은 유인도였고 여의도는 무인도였어요. 아, 그래요? 예. 밤섬에 한 70가구 살았었거든요. 근데 밤섬 주민들 강제로 이주시키고 밤섬을 폭파해서 거기서 나온 이제 석재와 골재로 여의도에 더 쌓으면서 여의도 개발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여의도 개발이 끝날 때쯤 됐어. 이제 뭐 중장비나 이런 것들 다 있었으니까 그 개발을 좀 더 이제 여의도 동쪽으로 옮겼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강남 개발이라고 안 하고 영동지구 개발이라고 불렀어요. 영동이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의도가 영등포에 붙어 있는 거니까 영등포까지가 일제강점기에 개발되어 있던 기성시가지였었고요. 그저 동쪽으로는 전부 이제 과수원이나 뭐 논밭으로 이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지역을 택지로 만들기 위한 사업은 이제 67년, 8년 요 무렵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68년군요. 예. 그 무렵부터 시작된 거니까 뭐 70년대 이제 중후반에 지어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타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로부터도 이제 10년이나 지나서야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한 78년 정도 될 거예요. 그때 제3한강교 한남대교죠. 그거 딱 건너면은요. 뉴욕제가밖에 안 보였어요. 그 뉴욕제가가 강남역, 지금 강남역 그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78년도만 하더라도 뉴욕제가 보인다는 건 거의 개발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남이. 뭐 강남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것이 이제 국기원 하나 정도가 이제 국가시설로 들어가 있었고 70년대 후반까지도 변변한 시설은 좀 안 들어가 있었던 상태고요. 71년도에 서울시역 대폭 확장했을 때도 그 강남 일대 전체가 성동구, 언주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출장소가 있는 데였고 그도 이제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죠. 아니 제가 제 친구가 서초동에 이사를 갔는데 서초동에 가보니까 막 지능에 빠지고 그랬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78년도 거예요. 아마. 제가 78년도에 이제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입학식 날 이제 버스가 진흙에 빠지는 바람에 학교 입학식도 제대로 못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럼 저보다 어리시네? 1년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또 나이 가지고. 예. 근데요. 어쨌든 지금 이 서울의 도시개발 그 과정하고 역사는 정리가 좀 되고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른바 이제 한 대규모 개발을 하고 나서 백서를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뭐 부지 선정이라든가 토지 매입이라든가 뭐 이런 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다 걸리지 않습니까? 이 대규모 개발하면서 백서라고 하는 책을 남긴 것이 목동 개발이 처음이에요. 80년대 목동 개발이 처음이고요. 강남 개발은 사실은 경부고속도로를 능가하는 이제 한국 현대사의 최대 사건 중에 하나의 경제적 사건에 속하죠. 강남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는 뭐 현대 한국인 전체의 이제 욕망의 아이콘으로 떠올라 있는 상태고 뭐 그게 뭐 허허벌판을 이제 엄청난 이제 뭐랄까요 비싼 땅으로 바꾸는 그런 대규모 사업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해서는 백서는커녕이고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서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토지가 매입이 되고 어떻게 재팔고 어떻게 각각의 부지들이 마련이 됐는지에 대한 기록이 그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과정에서 좀 공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죠. 갑자기 영화 강남이 생각이 나요. 그거 보면은 그때 강남 개발했을 때 막 그 소위 말해서 이 여러 가지 복마전, 이 정치와 이 깡패와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힌 그런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서울역 고가 없어진다니까 갑자기 좀 우리가 짚어볼 일들이 많아서 오늘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와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면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각박하게 사시다 보니까 연말이라는 것도 있고 크리스마스 기분도 안 나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이라는 건 우리한테 여러 가지 의미를 줍니다. 정리를 한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계획을 한다는 의미도 줄 수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연말 정말 뜻깊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